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2014 꼴통경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선진국과 신흥국, 자본과 민중 사이의 이 경제위기 비용 분담 문제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쌍용차 2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들어서면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꼭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팟빵 홈피를 통해 저희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질문들 중에 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방송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비록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고 한계가 좀 있지만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거니까 많은 참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위기 극복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주목되는 것은 소위 선진국과 신흥국의 갈등입니다. 백남주 연구원. 네, 이 작년 말부터 미국이 막대하게 풀었던 돈을 점차 해소하기 시작하면서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이 되면서 신흥국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흥국들은 이제 급격한 자본 유출로 자국의 이 통화 가치가 이게 급락을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났었고요. 자본 이탈에 따른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더 커지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각종 부양책들을 걷어들이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위기가 얼마나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신흥국 위기에 대한 이 책임 소재를 두고 각국의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이 신흥국들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신흥국들은요, 미국이 주변국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신흥국들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불만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되었던 것이 인도였는데요. 이제 이 라구람 라잔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1월 말에 위기 초반에는 이제 국제 공조를 미국이 막 강조를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선진국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신흥국들은 알아서 적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털고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요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로 인해서 러시아가 외국 자본 유출과 루블화 가치 하락, 성장률 둔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나 인도네시아 재무장관도 미국의 연준이 융통성을 갖고 조심스럽게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신흥국이 위기에 빠져들면 소위 이제 선진국들도 다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신흥국들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 선진국들은 이제 신흥국 경제가 어려운 게 자국의 경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좀 지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경제 침체 국면에서는 공동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위기에 대해 각국이 경제 체질 개선 등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신흥국 불안이나 이 신흥국 불안과 이와 관련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의 통화 정책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2월 말에 이 리처드 피셔라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 양쪽 완화는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지난 20일이었는데 이제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신흥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미국과 영국의 통화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내부 경제적 구조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점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이제 소위 서방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던 거죠. 네, 이 신흥국들하고 선진국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국제기구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이제 OECD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 연준의 입장을 옹호를 했고요.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으로 순유입된 자금 규모가 지난해 1조 780억 달러에서 올해 1조 650억 달러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흥국 위기는 연준의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신흥국의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신흥국이 외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완료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국제기구들은 뭐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 책임 소재를 두고 이제 각국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난 주말 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G20 회담에서는요, 이 각국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그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신흥국 달래기 립 서비스 정도의 내용만 포함되면서 어정쩡하게 봉합되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채택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 안정망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펴야 되고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다양한 정책 전환이나 각국 상황에 따라 자산 가격이나 환율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우선 대응책은 국내 거시 정책이나 구조, 금융 정책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선진국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국가들이 경제 체질 개선 등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한 선언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뭐 알아서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합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들의 주장을 약간 포함시켜 주고 결국 이 선진국들이 자기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가면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한 이제 소위 국제 공조라는 거는 좀 계속해서 이제 유명무실화되는 좀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G20 회담 등이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들은 뭐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뭐 G20 회담을 하면 주요 언론사들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앞다투어서 보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모두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는 달리 각 국가들의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공조란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되면 지금 그냥 풀었던 돈의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단계인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되면 국제 공조는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도 이 신흥국과 선진국들이 공통된 입장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우리는 또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물론 이제 신흥 국가들의 경제 기초가 이제 취약하고 이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 건 물론 사실일 겁니다. 이제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화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신흥국의 경제 기초 문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이런 문제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G20 회담을 적극 이용해서 세계적인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미국이었죠. 그런데 각 국가들에서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풀라고 이렇게 각 국가들에게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각 국가들이 위기에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의 논리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자본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도록 신자유주의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 왔던 것도 미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국 등의 소위 선진 국가들이 자국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신흥국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의 이런 국면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위기의 고통과 비용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좀 뭐 쉽게 말을 해보면요. 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는 돈을 많이 써야 했을 텐데 그 돈을 누가 내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겠죠. 이제 쓸 때는 잘 써놓고 사용하는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특정 A라는 가게가 빚을 졌다면 이 빚을 누가 갚을 건지 뭐 아버지가 갚을 건지 큰아들이 갚을 건지 아니면 뭐 못 갚겠으니까 은행 보고 이제 뭐 책임지라고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이 누가 비용을 분담할 건지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돈을 막 뿌려왔는데 그 사용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라고 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주변국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단순화해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크다고 봐집니다. 이제 경제 위기 이 자국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풀어왔는데 미국이 이러한 이제 비정상적인 돈 풀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 거죠. 이제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한 이제 신흥국들은 급격한 외국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터키의 경우는 금리를 4.5%에서 10%로 한 번에 5.5%나 5%포인트나 이렇게 급격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인도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도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해 오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부담이 이제 경기 회복에는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급격한 해외 자금 유출을 막고 물가 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이제 고육지책의 일종으로 이게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요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이 되던데요. 최근에는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대적으로 신흥국들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외국 자본 유출을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 시설 이제 발전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폐지를 했고요. 제약이나 금융업의 지분 제한, 외국 자본의 지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상장사는 49%에서 60%로 그리고 비상장사는 49%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은행에 대해서도 최대 20%까지 외국 자금이 이렇게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강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금융 등이 소위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5에서 22년간 부가세나 법인세 강산 사용료 인상 억제라는 이런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이런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규제 완화의 이득은 뭐 누가 챙겨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제 투기 자본들이 이렇게 완화된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기간 산업들, 공공성이 강한 산업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겠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충격이 이 신흥국의 주요 산업들을 외국 자본들이 잠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네요. 이런 측면에서 투기 자본들은 오히려 신흥국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투기 자본들은 신흥국이 외국인 자금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구조 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탓이 크다. 지금의 국면이 지금의 이제 이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로 해서 이제 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국면이 이제 신흥국들이 외국 자본을 잘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긴 한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1월 말에 이 IMF 중남미 국장 같은 경우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이나 국제 수지, 외환 시장에 대한 압박 때문에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통제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 패키지 일부로서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 통제와 가격 통제 정책이 잘못되었고 이것 때문에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가난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동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는 외국 자본을 규제를 해오고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가격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초국적 에너지 회사라고 하는 셀의 의도적인 한 투기가 위기를 부추겼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미국 달러화 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달러화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달러 취득을 이제 감독을 해왔었는데 이런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이제 발언들을 쭉 인용을 하면서 관료주의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자금을 붙잡을 수 있는 인프라, 금융시장 등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중앙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투기자본의 신흥국 때리기가 맞물리면서 신흥국 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민영화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각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출했던 거고 그게 재정 위기가 이렇게 재정 위기로 전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라든지 국가 재산을 매각을 해서 이제 세금 수입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호주의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만한 자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종 협상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 전기 같은 공익 사업과 운송망 매각이 유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최근 국영 이제 항공사인 에어 뉴질랜드의 지분 20%를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지난해 10월에는 500년 역사의 최신 공사 로열 메일의 지분 52.5%를 매각을 했습니다. 브라질도 지난해 11월에 공항 두 곳을 매각해서 91억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고요. 이 미 오클라호마 이 대학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에서 민영화된 정부 자산 규모는 약 1,900억 달러로 역대 이제 세 번째로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각국 정부의 민영화 자산 규모가 이보다 많은 2천억 달러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민영화라는 게 결국은 인데 또 민중들한테 경제 위기 비용을 전가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이 풀었던 돈들은 어디에 갔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투기 자본들에게 이제 국가가 진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풀어왔던 데 대한 반대급부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건데 이제 이것을 민영화와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메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풀린 돈은 외국 자본으로 들어가고 그 비용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민영화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메우려고 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을 해치고 민중들에게 돌아갈 사회적 혜택을 없애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 경제 위기의 비용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월가의 은행들이 이전에 금융위기 이전의 수익을 회복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네, 뭐 저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이제 월가의 6대 은행들,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6대 은행들의 2013년 순이익이 7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2006년에 비해서 한창 이 신용 거품이 있었던 시기죠. 2006년이면 불과 60억 달러 이렇게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6,900개 상업은행의 2013년 순이익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였던 2006년에 1,452억 달러와 이제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월가의 금융업계들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뭐
그 순이익을 회복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렇게 월가의 수익이 회복된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뭐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요. 뭐 일단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정부가 많이 돈을 풀어줬던 거고 이 풀었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손쉽게 뭐 자산 투자나 이런 걸 하면서 은행이 돈을 벌었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존재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당 부분 고용 축소라든지 사업 영역 정리 등의 비용 절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봐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인건비를 3% 줄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2만 5천 개나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투기 자본의 위기 비용을 떠안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최근 신흥국 위기와 이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폐지, 국유자산 매각 등과 이 월가의 수익 증대 이런 것들이 이제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위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측면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누가 짊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위기를 낳았던 이제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뭐 해결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기의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현황은 미국 등의 경제 위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국가들보다는 신흥국이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더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지고요. 위기를 촉발시켰던 이런 자본보다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기 위한 압력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후에도 경제 위기의 고통과 비용을 이제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불평등한 국제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본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와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좀 미국 주도의 이런 세계 경제 질서를 타파하거나 이렇게 개혁해 나가면서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이제 브라질이 브릭스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좀 이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와는 좀 다른 흐름에서의 각 국가들의 협력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예.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뭐 없지 않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개발도 안 끝난 이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도 뭐 일종의 미국의 재정 위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한미군 방위비를 증액해 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여러 통상 압력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장님, 이번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랐습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쌍용차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2심 판결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2009년 쌍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진행한 이 쌍용차의 재무 상황의 평가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이 재무 상황 평가가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걸 증명하려면 당시 재무 상황이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심각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자료는 바로 감사 보고서와 이 재무 제표인 거고요. 당시 이걸 이제 쌍용차 사측이 만들고 이제 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이렇게 감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2심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실적을 과도하게 축소해 정리해고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 정리해고의 근거가 부정이 되면서 해고가 무효로 판결이 난 것이죠.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법원은 회사가 회계에서 이 신차종의 미래 가치를 전부 누락하고 이 구차종의 판매량을 과소계상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차종은 지금 쌍용차가 판매하고 있는 아주 잘 팔리고 있죠. 이 코란도 C 시리즈를 말하는 거고요. 구차종은 뭐 체어맨, 액티언, 카이런, 로디우스, 렉스턴 같은 차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차종들 중에는 이제 체어맨을 제외한 모든 차종의 사용 가치를 마이너스 또는 매우 낮게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측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제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즉 현재 유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상 차손이 이제 5,176억 원이나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08년 쌍용차의 단기 순손실이 1,861억 원에서 7,110억 원으로 급증을 하게 되고 부채 비율도 168%에서 561%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위험한 건데 이게 500%를 넘었고 상하이 차는 이제 먹튀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재무제표 이 발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쌍용차에 대해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삼정 KPMG라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결과를 토대로 경영 진단을 했고, 그래서 2,646명을 감원해서 연간 2,3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제출을 했죠. 2,646명이면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을 하면서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던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 상하이 차에 먹튀를 사실상 용인하고 쌍용차를 망하는 걸로 이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평가했고 과도하게 손실을 부풀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회계를 책임졌던 이 안진회계법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진회계법인은 판결 이후에 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2008년 말 당시에는 신차종 개발 계획을 현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보다 부합한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러면서 만약 기업의 재정적 능력이나 개발 역량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실현성이 낮은 경영 계획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이야말로 회계를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신차종 계획을 현금 흐름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제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또 안진 측에서는 정리해고는 미래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정리해고 결정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뭐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냥 부정할 수만은 없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쌍용차에 다시 투자가 들어가고 신차인 이 코란도 C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제 불확실한 신차종이나 판매가 부진한 구차종들에 대해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뭐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 없거나 뭐 더 적었더라도 쌍용차가 뭐 2008년 1,861억 원 규모의 단기 순손실을 내고 있었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쌍용차가 이 정리해고를 이렇게 2,646명을 감원할 만큼 그게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냐? 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회계법인들은 보통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평가를 좀 가혹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이전에 이 문제에서도 이제 지적을 받아 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이 뭐 과다계상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이 쌍용차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정리해고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쌍용차 사측은 애초 이 976명의 정리해고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 합의된 정리해고 인원이 이제 15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자가 대폭 줄어든 거죠. 그런데도 이제 또 채권단에서 또 그걸 대해서 이제 정리해고자 많이 또 줄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반발하기보다는 그냥 별다른 의견 없이 또 받아들였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과연 이 경영진단 자료가 적절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꼭 정리해고로 이어져야 되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 상황과 이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는 여론이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정도였던 것 같고 어떻게든 해고는 막아야 하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 쌍용차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것이 그게 이제 과연 이게 노동자들이 뭐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 때문이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 쌍용차의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 차가 기술만 빼가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제 신차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경쟁력이 줄어들고 매출이 악화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유동성 위기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노조는 오히려 이제 상하이 차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뭐 신차 개발비 1,000억 원 가량을 노조가 내겠다 이런 자구책까지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2008, 9년이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이제 막 본격화되던 시기였죠. 그런 부분이 오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인식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상 여론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당시 이명박 정부와 사측이 정리해고를 이렇게 강행해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이제 노조에서 제출한 자구책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걸 사측이 안 받더라 그러면서 안 받는 이유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못 받는 거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공식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기가 왔으니까 무조건 잘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 그 당시 진행된 상황을 보면 뭐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제 최대한 노력하기보다는 정리해고의 본보기나 선례를 남기기 위해 밀어붙였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해고가 강행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후과를 낳았죠. 거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진압이 있었고, 해고 노동자들이 사실상 왕따되고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쌍용차 사태 이후 24분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단일 사건으로 24분이 사망했으면 엄청난 일이죠. 네. 이 얼마 전 있었던 이 경주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때 사망한 분들이 1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도 그런 이제 리조트 붕괴 사태만큼 엄청난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리해고 문제만큼은 잘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정부나 사측은 좀 외면하는 거고 우리 사회는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측과 정부는 쌍용차 노조에 무려 이 46억 원의 손배가 압류를 걸어서 복직한 노동자들의 숨통을 이제 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민사상 손배를 거는 건 사실상 노동자들의 파업할 이제 권리를 뺏는 이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2심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정리해고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인지 그리고 이를 이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심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3심 이제 대법원 판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그간에는 이제
뭐 유동성 위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그게 진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러면서 정리해고를 거의 인정해주는 이런 게 이제 관례였는데요. 이번 판결은 그것과는 많이 다른 정리해고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식이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 재계의 경우에 이제 이런 판결이 지속되는 거를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할 거고, 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통상임금 판결에서 보듯이 이게 노동자들 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3심에서 뒤집히면 이번 2심 판결이 또 희망 고문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데요.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혁신 계획에서도 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2심 판결 역시 그런 취지로 나온 건데 대법원도 이러한 흐름을 존중해서 정리해고에 대한 이 전향적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쌍용차의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생산이 늘고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모두 복직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